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4학년도 수능 대비 믿어봐 문장편 스튜디오 버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수업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을 만한 얘기부터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할게. 그 매년 수능을 치고 난 직후쯤 되면 유튜브 같은 데 영상 되게 많이 돌아다니죠. 유튜브에서 영상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해 있었던 수능 문제를 외국인한테 풀려보는 거예요. 혹은 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되게 유명한 한국인들한테 문제를 풀려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참 희한하게 그 외국인이나 혹은 소위 이제 미국 물을 먹은 그 연예인들도 수능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거기 댓글들 중에 대다수는 적어도 이제 80% 이상의 댓글들은 전부 다 이런 거죠. 이게 수능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다.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걸 어떻게 풀라라는 얘기냐. 실제 영어와 수능 영어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이 비판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이 비판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능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제 저랑 이제 PD님이랑 둘이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OT입니다. 여러분 어깨 힘 푸세요. 저는 그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청자가 PD님밖에 없기 때문에 PD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수업 스타일도 좀 알고 뭐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OT에서는. PD님,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한국에서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PD님 지금 직장인이세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되게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외국계 회사에 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번역과 관련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어로 대화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대화할 일 없어요. 그럼 영어를 실제로 직장인들이 영어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써야 될 경우는 보통 뭐죠? 텍스트를 읽을 때요. 무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 보내준 바이어들의 뭐 발주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읽을 때 물론 이제 그런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화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다뤄야 되겠지만 혹은 아예 이제 평소에 영어를 쓸 일 없는 분들도 회화로서 영어를 쓸 일 없는 분들도 뭐 의사 같으신 분들 이런저런 전어를 읽을 때는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을 일은 있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대화를 영어로 이루어진 대화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실 때도요. 영어로 대화해야 될 일은 네가 뭐 특수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가끔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회화해야 되는 경우 이걸 제외하면 별로 영어로 대화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부터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능 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일상 영어와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그래도 일상 언어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완벽한 착각이라고. 내가 과목을 바꿔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너네 우리말로 의사소통하는데 지장 있어? 아무 지장 없잖아. 우리말로 정말로 말 잘하잖아요. 그죠? 완벽한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우리말로 하는 말하고 알아듣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역 비문학 어때요? 잘 풀리나요? 다른 차원의 얘기죠. 왜 그런 것 같아?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도 않는 말로 비문학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 다른 이유 없어. 수학 능력 시험에 뭐의 줄임말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야. 대학 들어가서 네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근데 대학 들어가서 보면 원서가 됐든 교양서적이 됐든 텍스트를 읽고 지식을 전달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읽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국어 영역 비문학이란 말이야. 대학 들어가서 네가 문학 전공자가 아니면 문학이 아닌 비문학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해 능력이 있고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니? 그걸 평가하는 게 수능 국어 영역이잖아. 그 수능 국어 영역의 비문학에 대해서는 학생들 아무도 비판 안 해요. 일상적인 언어랑 전혀 다른데. 근데 영어는 왜 비판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능 영어는 일상 영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 영상들은 사실은 초점이 굉장히 잘못된 영상이에요. 애초에 수능, 다시 얘기합니다. 뭐의 줄임말?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영어의 평가 목표는 뭔데요? 이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웬만한 경우에 네가 선택하는 전공의 전공 서적들은 영어로 적혀있는 원서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술의 제1원어가, 그래서 논문의 제1언어가 영어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들을 보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네가 전공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공이 기계공학이 됐든, 네 전공이 의학이 됐든, 네 전공이 생명공학이 됐든, 아니 문과 쪽으로 옮겨와서 네 전공이 사회학이 됐든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요, 어느 정도로 원서를 읽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고도 얘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느냐, 중요한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을 치고 있는데, 야, 이거 일상회화와는 너무 다른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비판의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수능 영어라는 걸 본격적으로 배우는 강좌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수능 영어는 일상 영어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일상 회화를 되게 잘하는데 수능 영어는 왜 이렇게 글이 자꾸 읽으면 튕길까? 수능이 이상한 시험이다. 아니라니까. 마치 그거는 나는 국어로 일상생활 너무 잘하는데 비문학은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수능 국어 영역은 잘못된 시험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능 영어는 애초에 평가 목표 자체가 뭐다?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아카데믹, 학술적인 글을 읽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묻는 거다. 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먼저 둡시다. 이게 제 이야기의 첫 번째예요. 우리 지금 믿어봐 문장편에 OT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힘주지 마시고 어깨 힘 좀 빼고 어떤 걸 수업을 하는지 제 얘기를 그냥 쭉 한번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일상 영어와 다른 수능 영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고3으로 막 들어가시거나 이제 고3이 막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문장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감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왔을 거야. 그 문제를 풀 때 감이라는 게 있었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건 것 같은데,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건 것 같은데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쭉 풀어왔는데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감으로 푸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풀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제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건 잘못된 거냐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적 영역에서 감이 불필요하겠어요. 하다못해 수학 같은 과목도 킬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처음엔 어느 정도 감각적인 발상이 가능한 경우도, 발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죠? 감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일단 첫 번째, 수능 당일날 네 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야. 수능 당일날 네 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 뭐 선배들이나 형 누나들이 있으면,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 이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컨디션 조절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좋았던 사람들 주변에 누구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나? 컨디션 좋으면 그날은 시험 치러 갈 게 아니라 데이트하고 놀러 가야죠. 시험 당일날 컨디션 좋을 일 없어요. 아니 잘 이해 안 가면 너를 생각해보면 알아. 너 중간고사 당일날, 기말고사 당일날 컨디션 되게 좋았던 적이 있는데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 나쁜 컨디션에서 이 감이라는 게 제대로 유지될까? 조금 의문시 되지 않니? 그지? 조금 더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너네 평소에 모의고사 칠 때 한번 느껴볼래? 3교시 영어 영역 시간에 집중돼? 잘 안 되죠.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네 인생을 걸고 치는 시험이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훨씬 더 큰 상황에서 3교시 시험을 쳐야 되거든. 그때 네 감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좋은데 이게 수능 당일날 감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컨디션이 워낙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확하게 글을 이해해서 특히나 감이 떨어질 때일수록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마치 우리가 컨디션이 되게 떨어져도 컨디션이 되게 낮아져 그래도 수학 문제는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처럼 왜 컨디션이 떨어져도 어학 과목과 다르게 수학은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을까? 평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루틴이 하나로 굳어져서 드릴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죠. 내가 외워놨던 지식을 아웃풋을 끄집어내면 되니까 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컨디션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학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루틴을 찾아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드릴은 이제 훈련입니다. 루틴에 맞춰서 훈련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정확한 이해와 논리적 근거를 찾아 나가는. 됐죠? 그럼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이해와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했어. 근데 나는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데 자꾸 수업을 듣다가 하다 보면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셔. 나 영어 자체로 이해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좋아.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야.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I am a teacher 이라는 문장을 듣고 나는 선생님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그냥 I am a teacher 이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게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거든.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거든. 뭐 쉽게 와닿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와볼게요. 수능 영어는 아카데믹한 거라는 거. 이 아카데믹한 영어의 특징이 뭐냐? 아카데믹하다는 얘기는 뭐냐? 자, 이런 거예요. 학술적인 글들은요. 기본적으로 개념부터가 추상적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관념적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자, 학년을 올라가면서 너네가 보게 될 시험의 패턴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의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1 때는 솔직히 이제 모의고사 영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영어라는 건 알겠어? 읽을 수는 있겠니? 정도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조정식은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해석하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조정식은 못생겼다를 누가 이해 못해? 그냥 얼굴 보면 알겠는데. 내가 누가 봐도 못생긴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거기에 어휘의 난이도를 조금 추가합니다. 조정식은 추남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조정식 못생겼다라는 말은 한 5살 정도 된 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조정식은 추남이다라고 얘기하면 추남이라는 말은 한자 표현이다 보니까 좀 어렵단 말이야. 우리 딸이 이제 지금 5살이에요. 5살 정도 되면 잘 못 알아들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내면 확실히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단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문장의 복잡성, 구문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입니다. 고3이 되잖아요. 아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비유적인 아카데믹한 글들을 내리고 와요.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뭐 대학 뭐 로스쿨 교수님들이 쓴 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조정식은 못생겼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으세요. 훨씬 더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해 볼 테니까 조정식이 못생겼다는 말이다. 듣고 생각해.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생각돼요? 봐봐. 아름다움이 범죄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조정식은 무죄래. 그럼 조정식은 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안 저질렀네. 아름다움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네. 조정식은 아름답지 않네. 못생겼다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훨씬 더 관념적이라는 느낌 아시겠죠? 근데 수능은 이런 관념적인 것들을 빈칸으로도 뚫어내고 순서 문제로도 내고 문장 삽입 문제로도 냅니다. 우리가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요. 자, 물어볼게. 영어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쉽지 않을 거야. 실제로 기출에서 나왔던 문장 내가 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의 내용은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피디님,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예외적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어때요? 피님 어때요? 미친 소리 같죠, 그렇죠? 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영어는 왜 이렇게 일상 영어랑 다르게 이상하게 써? 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에리 프롬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가 쓴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따와서 그대로 수능 문제로 낸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글쎄요. 방금 우리말로 얘기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걸 영어로 적어놨을 때 한번 보자마자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 되면 아마 애초에 이 강좌에 OT를 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방법이지만 수능처럼 아카데믹한 시험에서 소위 얘기하는 킬러, 준킬러 문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론, 우리말 해석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 해석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정한 루틴을 갖추고 훈련을 해서요. 됐죠? 자, 이제 이 수업의 목표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의 목표와 관련한 핵심 내용들을 제가 파란색 분필로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일단 수능 영어는 일상 영어랑 다르다니까? 어떻게? 굉장히 아카데믹 해가지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그러다 보니 감이 떨어지는 날은 제대로 안 읽힐 수 있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면 내가 컨디션이 좀 나쁘더라도 상대가 하는 말을, 상대가 써놓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추상적인 글이다 보니까 내가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컨디션이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고 훈련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 루틴과 훈련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말 해석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 우리말 해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수업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말 해석을 얼마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해석이라는 영역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말과 워낙 다른 언어다 보니 단순하게 어순만 다른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해. 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번 시켜볼게. 나 지금 수업과 관련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같이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피디님도 한번 해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보통 이걸 영작을 시키면요. 한국인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because나 as 뭐뭐 때문에, since 뭐뭐 때문에 이런 문장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Because it rained a lot, I couldn't go to school. 이런 문장을 쓰죠.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of heavy rain. 이런 문장을 씁니다. 피디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죠, 그죠? 아예 생각을 안 하셨군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게 틀린 영어는 아닙니다만 영어스럽진 못해요. 훨씬 더 수능 영어스럽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들어보세요. Heavy rain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 Stop A from ing. 중학교 때부터 들어본 적 있죠? A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하다. Heavy rain. 폭우가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이게 훨씬 더 수능 영어스러워요. 보세요. 영어는 우리말과 애초에 발화 방식이 많이 달라요. 발화 방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더 가볼까요?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다.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100이면 100다.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There is a stop sign.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 게 훨씬 더 수능 영어스러울까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요. The sig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신호가요. says. 말하고 있습니다. To stop. 멈추라고. 이게 훨씬 더 영어스러워요. 이게 좀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후자로 얘기했다. Heavy rain stopped me from going to school. 이라든가 The sign over there says to stop. 이런 문장이 뭔가 훨씬 더 영어스럽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목에 힘도 뺄 겸 그냥 얘기 한번 해보면 그냥 이런 건 자연스럽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수업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국인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것과
내가 학교에 못 간 것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아, 둘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한국인들은 영작할 때 because를 넣어야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나는 여기에 있고 정지 신호는 저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정지 신호는 저기 있다가 되게 중요하니까 한국인들은 there를 넣어야 문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영국인들의 사고방식,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 문장의 핵심적인 현상은 폭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heavy rain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의 핵심은 신호라는 현상, 멈추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말한다는 이상한 의인법을 써버리는 거죠. 적이라는 건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수식어 속에 over there 이란 말 슬쩍 넣어버리고 치우는 거죠. 포인트가 그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영어와 우리말은 분명히 다르다 보니까 문장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분석을 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좀 전에 봤던 문장처럼 stop A from ing 이런 표현을 모르면 문장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분석만 한다고 되나? 이해도 할 줄 알아야죠. 신호가 멈추라고 말한다? 아, 신호가 실제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신호가 그런 표시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한 문장부터 복잡한 문장까지. 그거를 이 수업에서 다룰 겁니다. 어느 단위에서요? 문장 단위에서요. 우리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제 글이라는 걸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는 시험이다 보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텍스트의 이해로 가겠습니다만 이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문장을 쌓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의 사고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수업 목표를 잡아볼게요. 일상 영어와는 아예 다른 아카데믹한 수능 영어를 제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부분보다 감이 떨어졌을 때도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루틴을 짜고 들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루틴을 짜고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말의 틀로 연습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할 거다. 문장 단위에서. 그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됐지? 그 목표는 되게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 오케이? 수업의 목표를 제일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다고. 그럼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내가 그거를 조금 보여줄게. 저는 이제 항상 OT부터 수업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OT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의 이 강사의 이 조정식이라는 사람의 수업 방식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잠깐만. 근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OT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OT 옆에 첨부 파일로 내가 교재 PDF, OT에 해당하는 부분의 PDF 그리고 워크북에 PDF를 넣어놨어. 그 중에 교재 PDF와 복습북 PDF를 다운받아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제일 먼저 나는 이 수업에서 뭐부터 가르칠 거냐면 이거야.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거야. 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말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어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똑같은 비가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갔다. 똑같은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다라는 문장도 영어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요거에서 핵심적인 키를 몇 가지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완전 다른 영어. 세 가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첫 번째, 유연한 사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사 얘기예요. 품사 얘기.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품사라는 용어는 들어봤죠? 동사, 명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요, 품사가 고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 물이라는 단어의 품사 생각해볼래? 뭐죠? 명사죠. 그러니까 물은 그냥 명사로밖에 못 쓰입니다. 됐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영어는요, 품사라는 것을 자리가 결정합니다. 다시, 영어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해요. 자리가 결정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예문 한번 두 개를 적어 볼게요. The show wowed the audience. audience 관객 청중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과
The tire showed uneven wear 이라는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쉬운 거부터 먼저 처리 한번 해보자.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에 둘 다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 한번 물어볼게. 너도 생각하면서 따라봐봐. 여기 show는 무슨 품사로 쓰여진 것 같아? 그래, 명사로 쓰여졌지. 여기에는 show는 뭘로 쓰여진 것 같아? 그래, 동사로 쓰여졌어. 근데 내가 물어볼게. 왜 얘는 명사고 왜 얘는 동사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어? 이게 감각이고 직관이고 느낌이거든.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거든. 보통 더라는 관사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와. 그죠? 그리고 문장의 제일 앞에는 주어인 명사가 등장한다고. 봐. 자리가 명사 자리니까 우리는 명사로 해석한 거야. 주어 자리에 있고 더 다음 자리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 또 분석 한번 해볼게. 밑에 거. ed라는 말은 보통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니까 ed 앞에 있는 말은 동사일 거야. 자리가 동사 자리네. 그 다음 문장의 주어인 타이어 다음에 들어가니까 주어 다음에는 보통 동사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라고 판단하셨을 거야. 맞아. 봐봐. 품사가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명사가 될지 동사가 될지 뭐에 따라 달라져? 자리에 따라 달라져. 이게 영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그치? 그럼 요걸 가지고 있잖아. 조금 확장해서 해석 연습 한번 해볼까? 여기 문장 한번 볼래? 와우. 요거는 무슨 품사로 적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동사죠. 왜? 주어 다음이니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피디님 원래 와우가 무슨 뜻이죠? 와, 그렇죠. 와, 이렇게 뭐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감탄입니다. 그럼 요거를 동사로 쓰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본적으로 있잖아. 기본적으로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확장하면 돼.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water이 뭐죠? 물이죠, 물. 그럼 이렇게 해볼까? I watered the flower. I watered the flower. 여기 water를 동사로 썼습니다. 피디님, 나는 꽃에다가 watered 뭐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물을 줬다라는 뜻이죠. 가끔 여러분들이 피디님이 과연 대답을 하시나요? 근데 진짜 대답을 하십니다. 물을 줬다는 뜻이죠. 원래 물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간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와우가 와우야. 요거 그대로 간 뭐예요? 감탄을 주다, 놀라게 하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쇼는 청중들을 놀라겠다, 청중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괜찮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where이 문제인데, 자, 일단 이게 무슨 품사로 쓰인 것 같아? 알겠어? 쇼 보여줬대. 뭐뭐를 보여줬다가 되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where이 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지? 입다잖아. 그 입다를 보여줬다, 입는 것을 보여줬다 좀 웃기거든. 쇼가 갑자기 뭘 입어? 그게 아니고요. where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로 그래요.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다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얘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어떤 물건에다가 썼을 때는 그 물건을 닳게 하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마모시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사람한테 쓰면요. 네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의 에너지가 닳았어. 아, 지치게 하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라는 물건과 관련한 뜻이니까 이런 뜻이겠네. 자, 이런 것도 깨알처럼 알아봅시다. 앞으로 내가 수업 때 단어의 여러 가지 뜻들을 적어놓고 그 중에 별표를 쳐놓으면 다시 단어의 여러 가지 뜻들을 적어놓고 별표를 쳐놓잖아? 그러면 요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 뜻으로 쓰였어요 라는 뜻이야. 이 뜻이 중요해요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라는 뜻이야. 지금 OT잖아. 그러니까 나랑 수업 때 사용하는 필기 방식도 다 맞춰가자는 거죠. 그럼 봐봐. 원래 where이 닳게 하다, 마모시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명사로 쓰면 뭐겠니? 마모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가볼까? 그 타이어는 보여줬다. uneven, 불균등한 마모를. 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원래 타이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으면 좀 비슷비슷하게 다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불균등하게 달았던 거예요. 같은 타이어인데 왼쪽 편이 오른쪽 편보다 많이 달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요. 정확하게 목차를 알아야 돼.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니?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배우고 있어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그 중에 뭐? 아, 영어는
품사가 고정적이지 않고 자리에 따라 변할 수 있구나. 그걸 배운 거라고. 자,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문장 parent라는 단어 있죠. 자, 요거 무슨 품사로 적혔는지 판단해봐. 시작. 그렇지. 동사지. 어떻게 알았어?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 parent가 원래 무슨 뜻이지? 부모.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뭐죠? 동사로 얘기해보세요. 그래, 양육하다, 기르다예요. 괜찮니?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정도면 웬만하면 해석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요 부분이 해석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런 친구들은 이제부터 표현을 배워두시면 됩니다. the way, 무턱대고 적지만 복습북에 다 있는 내용이야.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뭐뭐한 방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뭐뭐한 대로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브루노마스죠. 노래 제목 중 요새 학생들 잘 모르려나?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Just the way you are. 제가 결혼식 때 들었던 노래인데 너무 오래전 노래네요. 2013년이었을 생각에 Just the way you are. Just 단지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Most of us probably parent.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양육할 거야. The way we were parented. 우리가 양육된 대로. 양육된 방식으로. 됐지? 우리가 양육받았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양육받았던 그대로 양육할 거야. 괜찮나요? 다음 문장 한번 가볼까? 여기 팀이라는 말을 썼네요. 팀. 얘들아, 팀. 품사 뭐인 거 같니? 그래, 뒤에 ed 붙어 있네. ed 앞자리, 그리고 주어 다음 자리니까 동사 자리겠다. 뭐 팀은 팀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면 뭐겠니? 팀을 이루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팀을 구성하다, 팀을 이루다. 선생님, 근데 뒤에 up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up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래? 주유소 가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Fill it up, please라고 했다고 칩시다. it은 자동차죠. 자동차를 fill, 채워주세요. up, 위로 채워주세요. 잘 봐봐. 자동차에 기름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기름 탱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위로 채운다. 채우고 위로 계속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디님? 그렇죠. 가득 차게 되겠죠. 방금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마음대로 대답해버린 겁니다. 가득 차게 되겠죠. 아하! 업의 어떤 느낌이냐면 위로 점점 올라가서 완전히 차는 느낌. 완전히라는 느낌이 있어요. Fill it up, please. 완전히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팀업이라는 얘기는 완전 한 팀이 되는 거야. 완전히 팀이 되는 거야. 한 팀을 이루다. 한 팀을 이루다. 완벽하게 한 팀이 된 거예요. 느낌 알겠어? 자, 갑니다. 2008년에 미국의 음식과 와인 비평가들이 한 팀을 이뤘어요. 누구와? 예일 출신의 한 통계학자와 한 쌍의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그러니까 a couple of는 한 쌍의 혹은 몇몇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2008년에 미국의 음식과 와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한 팀을 이뤘습니다. 예일 출신의 한 통계학자와 한 쌍의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함께. 됐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놓치지 마.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 영어는 품사를 자리가 결정한다. 여기 amount to 뭘로 쓰인 것 같아? 그렇지. 동사 자리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이 조금 어려워. problem framing. 문제의 틀을 짜는 건 정의 내리는 양이다. 이상하거든. 맞아. amount to라는 게 동사로 썼을 때 양이 얼마이다라고 해석되는 거 맞아. 아니, 애초에 amount가 양이란 뜻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좀 이상해지네. 조금 더 의미를 자연스럽게 확장해보자. 자, 이거 1번 뜻에서 2번 뜻으로 확장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닭 100마리에 닭 100마리를 더하면 amount to 양이 닭 200마리가 된다. 이해 가시죠, 이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닭 100마리에 닭 100마리를 더하면 amount to 그 양이 200마리라는 얘기는 닭 100마리 더하기 닭 100마리는 닭 200마리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PD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하, amount to는요. 맥락에 따라서 be equal to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의 틀을 짜는 거, 프레이밍이라는 단어 알죠? 틀을 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틀을 짜는 거. 문제 틀 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문제는 여기까지가 문제야. 요 문제는 요런 점이 문제야. 이렇게 틀을 짜는 것. 그것은 정의 내리는 것과 같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해석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다음 부분 해석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아두세요.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거거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잘 보세요. what 명사 주어 동사. what 명사 주어 동사. what 명사 주어 동사. what 명사 주어 동사.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장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예문. I am wondering. 나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What clothes I should wear. 한번 보자. 그래요. 뭐 수업이랑 상관없는 드립입니다만 뭐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 좀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타이밍에 드립을 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OT잖아. OT니까 너랑 나랑 수업의 합이 얼마나 맞는지도 좀 봐야 돼. 예, 이거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다. 이것도 내가 수업 때 미리 얘기할게. 내가 수업 중에 무슨 드립을 치잖아. 둘 중에 하나야. 이 직후에 무조건 중요한 게 나오고 어려운 게 나오니까 리프레시 한번 하고 가자. 아니면 드립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기억 잘 나죠. 나중에 이 문장이 또 등장할 거야 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하도록 만들려고 드립을 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수업 중에 갑자기 가끔 이렇게 옷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좀 할 말이 좀 있는 게, 제가 막 옷 되게 좋아하는 강사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 실제로 뭐 옷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좀 꽤 좋아하긴 하는 편인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올해로 인강이 7년 차거든요. 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인강 7년 차요. 이제 오래 했네요. 근데 내가 인강을 했던 첫 해 그 미리 영상을 조금 찍어 놓고 인강으로 올릴 만한 영상, 그때도 제가 미리 완강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인강 론칭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3강 정도, 3개의 강좌 정도로 완강을 해놓고 론칭을 기다리면서 강좌를 3강이나 인강 전에 찍어놨으니까 얼마나 빡셌겠니. 좀 쉬겠다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외여행을 가 있는데 이제 인강 제 론칭을 담당해줬던 직원분이, 선생님 인강 광고 티저 영상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세요라고 링크를 보내주셨어. 근데 티저 광고 영상을 딱 보니까 눈과 귀가 즐거운 영어 강의가 온다 뭐 이런 거 나온 거야. 아니 100번 양보해가지고 내가 그래 뭐 수업 내용이 괜찮아서 귀를 즐겁게 해준다라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봅시다. 내가 무슨 수로 눈을 즐겁게 해주니? 이 얼굴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멘트를 적어놓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옷 좋아하시고 옷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의상으로 눈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면 되죠. 이미 광고 나갔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스튜디오 강의 찍으면 더더욱 막 의상 신경 써가지고 매강마다 옷 바꿔서 입고 막 그런 겁니다. 그분이 컨셉을 그렇게 잡아주셨어요. 재밌는 건 이제 그분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OT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마다 오늘 뭐 입고 가지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자, 해석 들어갑니다. what 명사.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할지요. What clothes I should wear.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됐죠? 자, 버스를 타다 할 때 take a bus라는 표현 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버스를 내가 타야만 할지 해보세요. 어떤 버스를 내가 타야만 할지. What bus I should take. 됐죠? 또 해볼까? 어떤 케이크를 내가 먹어야만 할지 해보실래요? What cake I should eat. 됐죠?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I'm wondering. 나 궁금해하는 중이에요. What clothes I should wear.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OT를 찍으러 올 때 나의 고심이 느껴지니? 자, 이제 문장 해석 들어간다. Problem framing amount to defining.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정의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문제의 틀을 짠다는 것 이꼴 정의 내리는 것이에요. 다시, 문제의 틀을 짠다는 건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뭘 정의 내리나요?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겠다라고 제시하는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저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 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게요. 이런 걸 제시하는 거랑 똑같대요. 문제의 틀 짜는 거랑.
괜찮죠? 다음 갑니다. 어머나 air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가봅시다. 여기 air 뭘로 쓰였니? ed로 적혔네? 그래, 동사로 쓰인 거야. 근데 이제 의미가 문제인 거죠. 의미가 문제인 거죠. air를 동사로 썼을 때 무슨 뜻일까 이거죠.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air이 원래 기본 의미가 뭐지? 공기라는 뜻이 있잖아. air의 기본 의미가 공기라니까, 공기. 아, 그래서 air 공기로 그대로 쓰면 공기를 움직이게 하다, 환기하다가 됩니다. 됐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환기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air이라는 말이 공기도 맞는데 공중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 비슷한 의미야, 공중. 왜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 알잖아. 공중으로 뜬 공을 에어볼 이렇게 표현하잖아. air, 공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어. 생각 한번 해볼까? 자, 어떤 물건을 내가 그냥 낮게 땅바닥 위에다가 놔두고 있으면 저 멀리 뒤에 있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 근데 공중에다가 딱 매달아 놓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 눈에도 잘 보이죠. 그래서 공중이라는 의미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보이게 만든다. 널리 알리다. 공개하다. 라는 뜻이 나와요. 별표 이제 왜 치는지 알지? 이 문장에서 그 뜻으로 쓰인 거라고. 근데 여기서 파생시켜서 세 번째 뜻도 알아줘. 자,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예 TV에서 방송해버리는 거죠. 방송하다는 뜻도 air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on air, 방송 중인 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나온 거야. 자, 가볼게요. New ideas are often aired and critiqued. 아,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자주 공개되고 비판받아요.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주 공개되고 비판되어져요. In our popular culture,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문화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공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As part of healthy process of public debate. 대중 토론의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됐죠? 아, 그렇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이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건 되게 건강한 과정이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자주 토론되고 공개되고 비판되어집니다. 대중문화 속에서요. 됐죠? 대중 토론의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됐습니까? 자, 뭘 배우고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아,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품사를 영어는 훨씬 더 유연하게 쓰더라.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됐죠? 오케이.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OT치고는 조금 긴데 제가 수업의 방식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영어에서 능수동에 대한 유연한 사고라는 게 있어요. 능수동에 대한 유연한 사고요. 요거를 있잖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 능동, 수동, 사실 영어에는 없는 맥락입니다만 사동이라는 표현까지 써볼게요. 은 맥락이 결정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거든. 자, 우리말로는 열다와 열리다는 다른 단어예요. 그렇죠? 열다는 직접 여는 것, 열리는 건 수동적으로 우리말로는 피동이라고 하죠. 열려지는 것. 오케이? 혹은 열게 하다. 이건 남한테 시키는 거죠. 완전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 느낌이 아니야. 잘 들어봐봐. 내가 문장을 두 개를 적어볼게. 보세요. I opened the door 이라는 문장과 the door opened 라는 문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위에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I opened the door. 내가 문을 어떻게 했죠? 열었죠. 내가 문을 연 겁니다. 근데 밑에 문장 보세요. 문이 어떻게 된 걸까요, 피디님? 열렸다죠. 보세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능동으로도 해석되고 수동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영어 동사의 90% 이상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영어 동사의 90% 이상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니까. 오케이? 자,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문장 또 두 개 한번 적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I walked
in the evening. I walked her to her school. 위에 문장 한번 가볼까요? 나는 저녁에 걸었다. 약간 이제 산책과 비슷한 느낌이죠. 원래 take a walk라고 쓰는 게 더 좋겠지만 나는 저녁에 걸었다. 근데 밑에 문장 한번 볼래요? 나는 그녀를 걸었다 그녀의 학교로.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상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녀를 걷게 했다 학교까지. 아, 그러니까 걸어서 그녀를 배웅했다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능수동, 사동까지를 조금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walked my dog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개를 걷게 만든 거예요. 배웅했다는 좀 웃기 전에 이때는 산책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야. 봐봐. translate 무슨 뜻이지? 너네가 외우고 있는 거? 번역하다지. 근데 잘 봐봐. 유전공학의 진보가 번역했다야? 아니면 번역됐다야? 번역됐다죠. 보세요. 유전공학의 진보는 대중들에게 번역되어졌다. 그렇죠? 유전공학의 진보와 관련한 내용이 대중들에게 번역되어졌다. Deterministic language through the media. 매체를 통해서 되게 결정적인 언어로. 그래서 결정적인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얘기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거 당시 모의고사의 첫 문장으로 나왔던 문장이에요. 맥락이 없으니까 이해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만 나는 맥락이 없으면 이해 못할 만한 문장 안 넣어놨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언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미 이것만 있으면 다 끝났어. 이게 결정적인 언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으로 번역되어졌다고요. 다시, 유전공학의 발전은 대중들에게 번역되어졌다. 매체를 통해서 되게 결정적 언어로. 되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된 거죠.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봐봐. prepare. 이삭. 이삭을 준비하다요? 이삭 토스트예요? 죄송합니다. 썩은 드립. 이거 아이작 뉴턴이야. 뉴턴. 뉴턴을 준비했다가 말이 돼? 아니, 생각해봐. 뉴턴이 준비됐다. 아니 또 뉴턴을 준비시켰다. 됐죠? 뉴턴을 준비시켰다. 자, 참고로 한번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everything 명사고요. he could가 명사 동사잖아.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나오면 무조건 수식이다. The book I read. 내가 읽었던 책. The girl she met. 그녀가 만났던 소녀. 이렇게 되는 거로. 자, 가보자. Mr. Stokes taught Isaac everything he could. 스톡스 씨는 아이작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To prepare Isaac.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됐죠? For his entrance examination for Trinity College. 트리니티 대학의 입학 시험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에 있는 he가 가리키는 대상과 여기에 있는 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문장에서 누구일지 판단해보세요. 시작! 됐습니까? 봅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친 그 누구죠? 네, 스톡스 씨죠.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한 건데 누구의 입학시험이 돼야 되죠? 아이작의 입학시험이 돼야 되겠네요. 됐죠? 이런 거 판단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새 빈칸 문제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rove가 원래 무슨 뜻이죠? 증명하다잖아. 근데 여기서 봐봐.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증명했습니다. 되니? 아니요. 더 정확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증명되다. 수동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요. 아, 알고리즘은 인간들보다 더 정확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In predicting,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Whether a prisoner on parole, 가석방 중인 죄수가 will go on, 계속해서 commit another crime,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고 증명되었대요.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즉, 알고리즘이 예측을 더 잘한다는 거죠. 뭘 예측을 더 잘한대요? 아, 가석방 중인 죄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됐죠? 자,
요번 시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count의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보세요. count의 형광펜 표시 한번 해봐. 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능수동을 바꿔서 쓰더라도 의미는 똑같아. open, 열다, 열리다. translate, 번역하다, 번역되다. prepare,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prove, 증명하다, 증명되다. 자연스럽게 능수동이 전환되잖아. 근데 count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 잘 알아도, 자, count는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 뒤에 어떤 명사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뭐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뒤에 어떤 명사도 따라 나오지 않을 때 count는 잘 알아두세요. 중요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역을 되게 많이 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거든. Money counts. 이걸 돈을 세다라고 해석하면 최악의 해석이야.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 이 문장 뒤에 봐봐. count 뒤에 동사 없지, 명사 없지, 중요하다 이 뜻이야. 참고 더 갑니다. 세 번째, count 뒤에 on이 붙어 있잖아. 아하, 어디에 의존하다의 뜻이야. 조금만 집중하자. 마지막 문장이야. count 뒤에 as가 붙어 있잖아. 뭐 말하고? 여기다. 맥락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여겨지다의 뜻이야. 됐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We must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뭘요? The importance of the event to the individual,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됐어요? 끝. 이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죠?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라고요? 이해할 거라고. 자, 내가 물어볼게. 조금만 생각이란 걸 해보자. 이 수업은 네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얻어갈 게 있는 수업이야. 평소에 영어 문제 풀고 영어 문장 읽을 때 생각 안 하잖아. 이 수업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해. 이 수업은 내가 1강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습도 안 중요해. 복습만 제대로 하셔도 돼. 가보자. 이 문장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라는 느낌은 좀 들어? 피디님 아시겠어요? We must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라는 일반적인 인간이 무조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건 필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됐죠?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 that 이후의 내용일 텐데, 질문. 여기 that 이후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딱 뽑아봐. 뭘 것 같니? 되세요? individual이에요. 왜요?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느낌이 온다니까. 어학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 왠지 인디비주얼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좋아, 잘했어. 근데 우린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인디비주얼이 중요한 단어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 인디비주얼이란 말이 없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지 않니? 중요성이 중요하다. 피디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건 하다 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 나는 나다. 내가 내다. 네가 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고요?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란 말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야 문장의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이 없잖아요? 문장 하나만 하면 얘기가 돼버립니다. 개인에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그냥 중요성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중요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 거라고. 이 훈련까지를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룰 겁니다. 선생님, 이런 분석력과 이해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나요? 얘기했잖아. 훈련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뭘 한 건지 놓치지 마세요. 저는요, 영어라는 것이 우리말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품 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두 번째, 능동, 수동, 사동 같은 것들은 맥락이 결정한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way 주어 동사, 뭐만 들어 뭐만 방식, what 명사 주어 동사,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해야 될지, air이 여러 가지 뜻, count의 여러 가지 뜻들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다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업의 목표는 뭐야? 일상 영어와는 다른 수능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해석법을 배우는 거라고. 일상 영어와는 다른 수능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해석법을 배우는 거라고.
요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그럼 이제 수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교재는 대충 아실 거고 교재와 관련한 얘기만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요. 주교재는 뭔지 알겠지? 믿어봐 문장 있는 법을 알려줄게라는 그냥 교재예요. 복습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PDF 파일을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다고 했었잖아요. OT에 해당하는. 요 복습북에 보시면 제가 수업해놓은 내용들을 다 담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웬만하면 수업 시에 복습북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면 필기를 해야 될 내용과 그냥 복습북에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수업 때 필기하는데 목숨 안 거셔도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주교재를 언제 사용하느냐? 얘를 복습 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복습북에다가 필기를 다 해놓고 나면 주교재는 깨끗하게 백지일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네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습북은 수업 내용을 복기하고 복습하는 데 쓰고 네가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복습 시 네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교재를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될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워크북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만들어진 믿어봐 문장편, 뭐 책 전체에도 개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워크북은 아예 전면적으로 싹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어떤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어차피 네가 수능 시험장 들어가도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에열이 들어가는 많은 문장들을 볼 거고요. 능수동은 유연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프루브가 증명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여러 문장들을 볼 거고 카운트가 들어가는 문장들도 엄청 많이 볼 거야. 근데 뭐야? 이 책과는 다른 문장에서 이 단어의 쓰임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될 거야. 워크북이 그걸 위한 용도야. 수업 때 배운 것과는 다른 문장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인강 교재가 가격이 엄청 싼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습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면 안 된다고. 치킨 한 번 먹을 거 아껴서 책 투자하세요. 그거 대학 잘 들어가서 과외비로 회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워크북까지 구매해서 수업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수업에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이 수업의 목표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8개의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교재 구성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했으면 조정식이 믿어봐 문장편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제 저는 본 수업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전치사부터 좀 다룰 준비를 하고 올게요. 자, 그 전에 복습하고 오세요. 오케이? 책 구매하기 전이더라도 워크북도 제가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소위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름값 한다. 네, 이 강좌가 그런 강좌일 겁니다. 강좌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믿어보십시오. 완벽하게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 읽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능 당일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실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메가스터디라는 브랜드와 함께 쌓아온 조정식의 과거를 믿어주십시오. 2024학년도의 수능의 그날도 여러분들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습하고 와라.